네, 안녕하십니까. 저장 양수입니다. 오늘이 2월 14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지수가 대폭락, 끔찍한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그야말로 공포의 수요일이었었죠. 자, 그동안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 즉, 조정의 길이가 좀 길어지고, 조정의 즉 깊이가 좀 깊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종합지수 3,000포인트 정도는 지킬 것이다 했던 건데, 자, 그러한 예상을 아주 쉽게 깨버렸죠. 단 며칠 만에 종합지수 3,000이 너무나도 쉽게 붕괴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종합지수 하락폭이 75포인트, 퍼센트지로 2.45%, 코스닥은 무려 3.23%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하락이 아니라 폭락이죠. 외견성으로 봤을 때 대단히 심각한 정도의 폭락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낙폭이었고요. 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언급해드렸던 금리 문제죠. 지금은 단순한 금리 상승 정도의 문제가 아닌 금리 쇼크, 금리가 시장 강타하는 심각한 분위기로 그렇게 지금 부상되는 상황입니다. 언뜻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그런 문제로 또는 그런 상황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여태까지의 상승 기조의 틀을 와해하는 정도의 심각한 그런 정도의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제가 짚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최근 나스닥이 또 크게 흔들리고요. 또 오늘 하루 보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일본 증시 내지 중국 증시마저도 동반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승 추세 선상에서 흔히 나오는 조정 분위기이며 또 그런 정도의 조정폭이었거든요. 특별히 문제가 될 정도의 현재 그 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1개월 넘어 2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조정 분위기, 한국 증시가 유독 많이 조정을 좀 받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발 금리와 관련된 악재 외에 우리 시장 자체적인 문제가 이런 조정폭을 좀 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과 관련된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있고요. 또 쏠림 문제도 좀 있죠. 그리고 가장 지수와 관련돼서는 큰 영향을 줬던 것은 공매도 재개 연장과 관련된 지수 왜곡 문제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 증시의 낙폭을 키운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펀더멘털과 관계없는 수급이나 시장 심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러한 조정 또는 현재 약간 현재 분위기가 깔아앉는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어, 현재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죠. 낙폭을 좀 과장시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건데요. 자,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지수가 더 밀릴 수 있다는 것까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설정해 드렸던 제 2차 지수는 2800인데요. 설마 여기까지 내려가지는 않겠죠. 어쨌든 뭐 거기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장기 정석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좋은 거 선정하고 또 그런 자세로 계속 그 정석 투자를 견지하고 있는 이만큼 여태까지 참아왔으니 앞으로도 참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정석 장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막상 이런 식으로 심각해 보이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굉장히 괴롭고 굉장히 불안하고 막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그리고 이보다 험악한 일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우량 종목들, 1 플러스 4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 현재까지 그동안 갖고 있고, 현재까지 계속 원래 갖고 있는 물량 그대로 가져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매수 시점을 잡는 입장에서 봤을 때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하는 분들을 위해서
종합주식 3000포인트 그 근방에서도 이런 정도라면 장기 정석 투자 관점에서 매수해도 된다라고 해서 너무 쉽게 제가 언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했으면 그 타이밍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건데 제가 서두르는 바람에 서두르진 않았으면 어쨌든 그래도 언급해 한 바람에 그때 시점에서 뭐 삼성전자든 또는 네이버든 또는 뭡니까 LG화학이나 뭐 이런 종목 SKC나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신 분들은 그때 매수한 그 물량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셨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들 종목들을 계속 가져가야 되겠지만 또 현재 매수한 즉시 이렇게 물렸을 경우에는 기분이 안 좋죠. 거기에는 일정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영향을 준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조금 후회스럽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어쨌든 그들 종목조차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장 기조의 틀이 전혀 훼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소신을 그걸 지키고자 합니다. 자, 그를 바탕으로 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종목을 이 종목 저 종목으로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오늘 그래도 잘 지켰단 말이죠.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그 와중에 그래도 크게 빠지지 않은 채 잘 견디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코스닥 지수가 좀 큰 폭으로 밀렸죠. 코스닥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중소형주들 같은 게 더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우량 종목을 팔아서 다른 개별 종목으로 바꿔봐야 좋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실패를 자초하게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정석 투자 방법을 더 고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단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금리 충격의 실상을 제가 언급해 드릴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현재 잘 들어보시고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를 꼭 해보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개별 이슈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우리 증시를 낙관으로 본 게 있죠.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종합주식 3,700포인트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좀 비슷한 측면이 좀 있네요. 골드만삭스에서 그렇게 진단을 했고요. 금년 중에 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미지 센서가 약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좀 있죠. 전재차에서 아이오닉 5 전기차 국내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잠깐 좀 언급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상 오늘 뭐 안내 말씀 그냥 하도록 하고요.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제롬 파월 지금 미 연준 의장이죠. 미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일단 내용은 제가 기대했고 또 말씀드린 대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얘기를 했죠. 고용이나 인플레와 관련돼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쨌든 현재 상황은 연준 목표에 크게 미달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기조를 당연히 유지한다는 것이죠. 이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정확하게 특정한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데 시장에서는 2024년까지를 보고 있거든요. 2024년까지의 이런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인플레 문제가 자꾸 언급이 되는데요. 이 양반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떤 인플레,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에 상관하지 않겠다. 즉 현재 물가가 일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속적이지 않다라고 단호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상통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인플레 문제는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다 하는 것을 현재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출구 전략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스닥의 반응입니다. 장중에 4% 정도 대폭락 후에 제롬 파월 의장의 그런 언급이 알려지면서 낙폭이 축소됐다는 건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소된 정도까지는 아니죠. 장중에 테슬라가 13% 대폭락, 어제 8%, 또 어저그제 8%, 그리고 어제 13%, 이틀 동안 근 22%나 대폭락을 했단 말이죠. 애플마저도 장중에 6%나 폭락을 해서 간신히 마감 때 보합권구처럼 마감이 되긴 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주식을 투자할 때 그 사람들 서학개미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선호했던 종목들, 유니트 소프트웨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같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테슬라고요. 그런 종목들이 유난히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상 지구라가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너무 투기적인 종목으로 쏠려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조금 경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어쨌든 그 후유증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현재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리 증시에서 그런 비슷한 측면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은 나스닥보다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덜 빠지거나 더 올라가고요. 또 현재 업종으로 봤을 때 비대면 관련주, IT보다는 대면, 굴뚝주들이 부각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건데 이건 추세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틈새적 현상이라는 것이죠. 추세는 IT가 대세라는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시각과 관련된 전략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죠. 가령 최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롯데케미칼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쫓아가면서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어차피 롯데케미칼과 불가분의 관계 있는 종목이 LG화학이나 또는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만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이거든요. 해당 석유화학 사업 부분이 실적이 좋을 것이니 당연히 그것이 사후적이라도 호재로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미 많이 올라간 롯데케미칼을 시장이 나쁘다는 이유로 해서 바꿀 탈 필요가 전혀 없었고 만약에 바꿨다으면 고점에서 물리게 되는 거죠. 차라리 저점에 있는 상태, 저점에서 물려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꿀 필요가 전혀 없고 그렇고요. 만약에 매수한다면 이번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매수 타이밍을 조금 늦춰서 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좀 남고 안타깝기도 좀 하네요. 계속 후회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미 매수해둔 것을 뭐 팔고 다시 전략을 세운다든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TI가 0. 뭐 거의 뭐 상승 추세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죠. 그 달러는 90.12인데 이 부분은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원달러 환율이 현재 1112원. 뭐 크게 무리 없죠. 만약에 시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잠깐 차트를 보시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가 나오죠. 자, 시장 증시에서 보여주는 정도로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불안한 상태라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급등을 해야 된다. 즉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는 안전 자산 중에 하나인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달러 인덱스가 바로 그건데요. 달러 인덱스는 현재 90 정도에 있습니다. 90.12 정도에 있거든요. 이 정도면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불안하다 했을 때는 작년 3월 달인가요? 그때처럼 92나 93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 시장이 유독 현재 이러한 약간의 딜레마 같은 그러한 그 조정 장세에 좀 민감하고 또 부정적으로 또 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은 상당히 평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스닥 선물이나 일본 증시가 좀 약하긴 했었어도
아직 지나칠 정도로 약한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한 마이너스 64포인트인데 아마 장중에 아시아 증시, 거기 한국 증시까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약하니까 나스닥 선물도 그 영향을 받아서 서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오히려 안정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에서도 또 우리 증시가 오늘 지나치게 반응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잠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상 큰 변화는 없죠. 일반 개인들이 순매수하고 외국인의 기관이 순매도한다는 이 구도는 계속 진행되는 구도입니다. 금융투자는 순매수했어요. 눈치 빠르죠. 더 이상 빠질 소지는 크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은 오늘까지 40거래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고요. 자, 베이시스가 장중에 좀 베이시스가 좀 줄긴 줄었어요. 이건 약간 고무적입니다. 베이시스가 계속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쪽으로 벌려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도를 야기시키는 등 수급상 상당한 부담을 줬던 건데, 장중에 베이시스가 상대적으로 축소됐고요. 역베이시스, 마이너스 쪽의 베이시스가 축소가 됐고요. 급기야는 마감 기준으로 플러스로 반전됐는데, 근본적인 반전까지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반전되고 어찌됐든 이것만으로도 오늘은 크게 떨어졌지만 내일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장중에 시장이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지수를 흔드는 일종의 준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프로그램 매도가 4,200억 비차익 쪽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 있을 때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어쨌든 당장 지수에 상당히 부담을 준다는 건데 이게 공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매도를 우리 일반 개인들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그 부분을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수 왜곡입니다. 지수 왜곡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공매도가 현재 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물지수 고평가되는 현상이 벌써 거의 1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또 이를 이용한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가뜩이나 지수가 약한데 프로그램 매도 압박을 받아서 더 빠지는 현상이 나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건데 이것을 남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거든요. 다만 이것과 관련된 관계 기관에서 일관성 없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진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 공방에서 자유롭지가 못하죠.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자체를 거부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선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의 탓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죠. 5월달이면 해결이 되는데 아마 다음 달 코드로플 미팅데 2월물이 본격적으로 매매가 될 때, 그때부터 개선될 소지도 다분히 있으니까 그때까지를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은 이제 금리 충격을 얘기해야 될 건데 이것도 자주 언급했던,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주제로 자주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현황, 미국제 10년물 장기 국채입니다. 1월 초에 0.91% 정도 시작을 해서 최근 2개월로 채 안 된 사이에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1.39% 장중입니다. 마감이 1.364 정도로 마감됐나요? 그런 정도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국채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로도 현재 뭐 원자재, 곡물가가 그냥 뭐 하늘 높은 정도로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블룸버그 현물 지수인데 1년 사이 67%나 올라갔다. 사실은 이거는 기저효과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당 현물 가격이 급락을 해서 최바닥 대비 현재 그 가격이 얼마큼 올라가느냐를 따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 상승폭은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 30% 정도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를 통해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테이퍼링, 즉 현재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양쪽 완화를 중단하는 그러한 것을 일종의 충고 전략 내지 긴축이라고 해서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테이퍼. 또 그와 관련 자금 이탈, 증시, 상대적 고평가되는 증시를 매도를 하고 그 증시에서 자금이 채권 시장, 상대적으로 싼 채권 시장으로 이동한다. 이 자금 이탈이죠. 그리고 현재 부채 부담이 큰 IT 기업들한테는 이자 부담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 등의 이제 문제가 뭐 계속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새삼스럽게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처럼 분석이 되고 보도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미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반론입니다. 금리 수준, 금리가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크게 부담되는 정도 수준까지의 금리 수준은 아닙니다.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5% 이상에 있었거든요. 현재 1.39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보다 한 절반 정도 약간 넘어가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최근 2개월 사이에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 이 상승 속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 원인은 자명합니다. 경기 회복, 또 현재 뭐 백신이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고 있고, 또 부양책이 조만간에 타결이 되겠죠. 이런 것과 관련돼서 채권 발행이 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 금리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군요. 펀더멘털에 기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물가도 마찬가지고요. 또 금리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제닌 옐런 현 재무장관이고 그 전 미 연준 의장이었던 그 양반이 이러한 위험은 충분히 관측이 되고 통제 가능한 위험이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더 커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조가 유지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물가는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 물가는 기조상의 물가 상승이 아닌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다라고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못 박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들이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조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의 액션을 안 하는 이유는 사실은 주변에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게임스탑도 마찬가지고 니콜라 같은 이상 징후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미국도 한국도 그렇게 투기적인 어떤 물건 또 주식에 쏠린 그런 측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에 따른 과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속도 조절을 좀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 시장 과열에 따른 부작용, 니콜라, 게임스탑, 비트코인, 그에 따른 이상 징후가 있었다 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이 이제 나오게 있는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금리 상승 이 문제는 이미 1월 달부터 있었던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기술적 조정을 좀 받고 조정받다 보면 이런 낙폭이 분위기가 좀 과장되는 측면, 그 확대된, 증폭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런 것이고, 참고 삼아서 테이퍼링, 본격적인 어떤 그 금리 인상 등의 충고 전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24년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3년 정도가 남아있는데 참고 삼아 볼 것은 2014년, 2015년도 말에 그 당시 양쪽 완화를 끝내고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죠. 2017년도까지 했었을 겁니다. 근데 2014년도에 예고를 한 바 있었고요. 그 당시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 미국 증시가 받은 충격은 그 당시 나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당시 5,000포인트에서 약 6개월 정도에 걸쳐서 4,0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고점 대비 약 20% 정도 조정받은 것으로 끝났고요. 그것도 6개월 만에 복구를 했죠. 6개월 복구를 해서 그 당시에 4,000포인트에 있던 나스닥 지수가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은 한 6년, 7년 정도 사이에 나스닥 지수가 무려 3만 포인트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한국 증시도 그런 궤도를 그릴 가능성을 현재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연준 총재가 지금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제닌 옐런 이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그 당시 금리 인상을 할 때 1년 전에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은 현재 제닌 옐런보다도 더 친시장적 인물입니다. 월가 출신이거든요. 더 친시장적이고 더 비둘기파 확장책, 팽창책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점에서 충분히 넘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금리가 인상된다는
인상과 상승은 다르죠. 인상은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고 상승은 시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걸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가 아니고 채권금리입니다. 채권금리. 그것도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 것이 아니고 경기 회복이나 그런 부양책과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것은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만으로 상황이 나빠졌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라는 건데 현재 상황이 조정을 받을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나쁜 면만 부각이 돼서 조정의 빌미로 작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매도의 역설 공매도라는 거 얼핏 보면 나빠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활로를 막아놓는 바람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 지수가 왜곡이 되고 지수가 빠질 때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역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바로 그런 점 때문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별 이슈인데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도 우리나라 코스피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했죠. 원래 3,200포인트까지 봤던 건데 이미 거기까지 달성을 한 적이 있었어요. 3,700포인트로 500%포인트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잘하면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금년 중 3,500 내지 4,000포인트까지도 넘볼 수 있다라고 봤던 그 시각과 유사한 그런 정도의 목표치이고요. 일단 그 근거로서 지금 순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기존 54% 증가될 것이다 했던 건데 더 좋게 봤습니다. 60% 가깝게 증가될 것이다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현재 아름아름 현재 4차 산업 중심 체제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2차 전지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 전체, 왜 산업계 전반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시장 PER이 좀 역사적인 고점 한 약 12배 정도 되는데 역사적인 고점이 맞아요. 근데 지금 저금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골드만삭스에서는 저금리뿐만이 아닙니다. 저물가, 저성장 이런 것까지 고착화되고 있는 것까지 관련해서 본다면 과거의 잣대로 과거의 10배 내지 12배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는 그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15배도 되고요. 심지어는 미국처럼 18배 내지 20배까지 올라가도 되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PER이 높다고 해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초점은 경기 순환주 내지 4차 산업혁명의 비중을 맞춰야 된다. 이런 관점인데 여기서 경기 순환주는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 성장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순환적으로 단기 사이클상 그 사이클에 부합되는 올라간 사이클에 부합될 경우는 괜찮지만 장기적 대상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기를 보고 있으니까 경기 순환주는 빼는데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 중에 경기 순환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죠. 가령 LG화학이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또 삼성전자도 어느 측면에서는 경기 순환주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다른 경기 순환주까지를 섭렵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까지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이왕이면 삼성전자 주가를 올려놓고 보죠.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그 전에 아이소셀 HM3를 출시한 바 얼마 안 됐는데요. 이번에 좀 다른 약간 뭡니까 지금 보급형 이미지 센서를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내놓고 있는 것이 아이소셀 GN2 그전 GN1이 출시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거의 그 효율성, 면적 효율성입니다. 면적 효율성이 36%나 증가된 것 그리고 각종 신기술이 현재 접목된 또는 장착된 그러한 이미지 센서라는 건데요. 그 이미지 센서가 지금 잠깐 자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죠. 원래 재작년 말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의 점유율은 소니가 압도적으로 1위. 그 당시 소니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54% 정도까지를 제가 기억합니다. 삼성전자 그게 3분의 1도 안 되는 15% 정도 내외였던 거거든요. 그 격차를 많이 줄였습니다. 소니가 45%,
삼성이 19.8%인데 작년 연말 기준이거든요. 아마 금년쯤 되면은 거의 소니가 42%, 40%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 25%, 그리고 내후년 2023년 정도 되면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왔고, 2024년이나 2025년 정도 되면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소니를 압도하는 전 세계 명실공히 1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산업 분야가 자동차 반도체 가장 크고 가장 유력하지만, 그 못지않게 빠르고 큰 시장으로 현재 발전될 분야가 이미지 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차량용 카메라 등 카메라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미지 센서는 그 정도, 이미지 센서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죠. 동작 센서, 기타 다른 센서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 아이오닉5가 공개됐다는 건, 이미 그것은 해외에서 이미 먼저 공개된 바 있었죠. 이 내용은 뭐 그전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 GMP 차량용 전용 플랫폼이죠. 적용 첫 현대차 순수 전기차고요. 보조금까지 포함한다면 3천만 원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출시된다는 거죠. 주행거리는 그 모델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410km 내지 480km인데, 주행거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도 수준이면 테슬라의 모델 3나 모델 Y와 견주해 봤을 때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대등한 그런 정도의 주행거리다 하는 거고,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공간의 혁신이 있다. 공간의 혁신 넘어 공간의 혁명까지 말씀드렸는데, 일단 공간의 혁신만 본다 하더라도 가운데 블록 튀어나온 부분, 터널이라고 하죠. 터널이 제거된다는 거고, 또 램프, 헤드램프도 LED 조명으로 바뀐다는, 사이드 미러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부 카메라로 조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혁명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율주행,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합니다. 셀프 드라이빙, 오토 드라이빙, 셀프 드라이빙 4단계를 승인을 받았다고 그래요. 4단계면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율적으로 운행된다는 단계가 이 4단계입니다. 그리고 5단계가 궁극적이죠. 운전석에 앉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차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자율주행하는 것을 5단계까지인데, 아직 5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4단계까지 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약간의 격차가 있긴 있지만,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의 상당 부분, 거의 80% 내지 90% 정도까지를 전제차가 따라가고 있고 추격하고 있다는 건데, 상황에 따라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바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차의 미래차와 관련된 그 비전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고, 현대차에 대해서 오늘 비록 시장 따라 많이 밀긴 했지만, 그래 굴하지 말고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이유로 그렇게 여기시고, 현재 그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너무 실망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에 좌절을 하고 공포를 느껴서 뭐 엉뚱한 선택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높아지면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우리 종목 외에 다른 종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 봐야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이죠. 차라리 현재 있는 내 종목이 훨씬 더 좋다, 더 좋은 기회다, 이런 관점으로, 장기 관점으로 이왕이면 근데 그런 관점으로 계속 보시길 바란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